네, 명태균 게이트 벌써 석 달째 계속 진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지검의 증인 참고인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실장 맡으셨던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당시 사정 그리고 또 검찰 조사 어떤 내용 받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너무 바쁘시죠? 그냥 바쁘기만 네. 합니다. 네. 그래도 워낙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여기저기 많은 언론에서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자 청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적인 것만 아는 거죠, 뭐. 그 명태균 씨거 핵심적인 건 뭐 아무래도 강혜경 씨가 많이 아시는 거.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교수님도 창원지검 다녀오셨어요. 참고인 네, 네.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셨는데. 네, 네. 26일 날 제가 오전에 26일 오전. 네네. 그럼 네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으신 겁니까?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현재는. 받으셨고. 네네. 예. 네. 자, 그러면 그 조사 과정에서 주로 검찰이 뭘 물어보던가요? 그 장 기자님 그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 뒤로 하나도 어떤 말이 안 나오죠. 네, 예. 그 보통은 이제 검찰청 나올 때 예.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고 하신데 네.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예. 저랑 10년 이상씩 된 기자분들한테도 서운해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예. 안 했었어요. 아, 예, 예. 물론 이제 제가 검찰청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카메라 기자님들하고 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전략 전술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참고인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는 참고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한 면이 많죠.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 창원지검 건만 보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 방어 측면도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건에 있어서 자기 방어 측면 이런 거보다는 진실을 규명하는 쪽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역으로 추론해 보시면 제가 입을 다물었다라고 해 보시면 아마 수사 방향에 대한 짐작이 거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또는 어디로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어서 엉뚱하게 간다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저도 제가 진술한 것과 제가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꽤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진짜 그걸 다 처음부터 네. 무시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론 실무단에서 저를 조사한 분이 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실무 하급의 무슨 이런 분이 아닌 한 부부장 검사쯤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중견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세하게 뉴스를 다 체크를 했고 예. 제가 발언한 것들을 체크를 해서 질문도 아주 상세하게 구성을 했고 네. 또 실제 묻는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느 방에서 조사 받으셨어요? 어느 방이라고? 네, 검사실이 여러 검사실이 있는데. 네네 뭐 하여튼 그 창원지검의 2층에서 받았습니다. 아 2층에서 받으셨군요. 네네 뭐 또 아마 강혜경 씨는 5층이라고 예,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예, 뭐 네. 5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뭐 다른 층은 저는 모르겠고요. 2층에서 받으셨군요. 네네 제가 아예 처음부터 네. 화장실 안 가도 되고 식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네. 스트레이트로 해주십시오 해서 한 번도 네. 아마 검사님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화장실도 못 가고 4시간 50분을 스트레이트로 했으니까. 네. 네네. 그렇군요. 그 4시간 5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은 다녀오시지 화장실조차 안 가시고 네, 실제로 화장실 한 번도 집중해서 저 둘 다 안 갔습니다. 아, 둘 다 안 가시고 네. 수사관 배석 수사관 분들은 두 분이 배석해 배석해 계시더라고요. 있고.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어떤 내용을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예, 당시에 이제 캠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언론 보도 위주라고 한다면 네네. 교수님께서 이미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몇 가지 알려주신 뉴스타파에 대한 거는 뭐 아주 상세하게 체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구성할 때 보니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밀 사무실과 관련해서 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검찰이. 비밀 사무실이요? 예. 비밀 사무실은 예.
어떻게 보면 그 창원에서의 본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그 별도의 건이죠. 예, 네. 이것도 물어보든가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별도의 건이니까 일단. 별도의 건이다. 네네. 그럼 중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이제 명태균 씨 보고서 및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대선 때의 어떤 예. 그 여러 가지 분위기 흐름. 예. 뭐 대선 때 분위기 흐름은 제가 본 건 아주 일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꽤 중심적인 부분의 그 본 모습들이 있고 느낀 게 있으니까 네. 제가 본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문건일 변호사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두 가지 수법이 있었다. 네, 명태균에. 네. 하나는 그리기, 다른 네, 네. 하나는 뻥튀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없던 숫자를 곱하기 몇 해가지고 네, 만드는. 네. 뭐 이것은 이미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된 그렇죠. 바도 있고요. 그게 이제 여론 그래프를 그렇죠. 그리는 이런 맞습니다. 방식도 있었다.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걸 만들어진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명태균 네. 씨가 행사했는가 네, 네. 여기까지 물어봤다 검찰이. 굉장히 큰 틀에서 아마 강혜경 씨께는 이제 훨씬 더 소상하게 네. 상세하게 물어봤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론 조작이라기보다는 여론 창작이죠. 창작. 없는 창작이다. 거를 그려내고 했으니까 예.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예술의 영역입니까? 조사를 하고 네. 예를 들어 일부 수치를 바꿨다든지 뭐 표본에 숫자를 부풀렸다든지 하면 네. 그거는 뭐 조작이라고 하겠는데 네. 아예 없는 것들을 그냥 잘 들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지시를 네, 한 걸 네. 보면 이제 창작의 영역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그 뉴스토마토 측에서 처음에 이제 취재를 할 때 제가 특별히 저라고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제 뭐였냐면 예선전을 치를 때 네. 원희룡 캠프에 이제 종합 상황실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로 데이터 맨 처음에 당에서 준 9월 15일자 38만 명의 로 데이터를 네, 네.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10월 15일자에 예. 57만 명의 로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는 그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잘할까를 고민한 거잖아요. 물론 네. 그때는 1, 2위 후보와 3, 4위 후보 간의 격차가 그렇죠. 워낙 커서 예. 3, 4위 후보는 무슨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뭐 생각을 못할 그런 거였지만 네. 그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까를 고민하고 쭉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나중에 명태균 씨가 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결과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조작을 했다면 이런 방식을 썼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예. 말씀들을 전해드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취재 결과 거의 그 비슷한 내용으로 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성향 분석. 네. 성향 분석은 실제로 예. 그분들은 이 서버단에 거의 접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실제로 여론조사 그렇죠. 상문도 자기네가 예. 설정을 하고 그 서버단까지 그 예. 로그 기록을 이제 받아서 사실은 성향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O 세모 X 뭐 예, 더블 그렇죠.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할 수도 있겠죠. 거기 아예 윤석열 지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써놓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희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잘만 그 여론조사회사한테 요청하고 만약에 협조가 된다면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느꼈죠. 예,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특히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고 네. 만약에 이렇습니다.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향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전화 받아보셨죠. 안녕하십니까 뭐 윤석열입니다. 뭐 이번 대선에서는 뭐 하죠. 음성이 막 나오죠. 선거 때 하루 종일 옵니다. 오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 보면요. 네. 5초 만에 끊는 사람이 있고 1초 만에 끊는 사람이 있고 한 15초 보통 15초 분량을 하는데 네. 15초까지 다 들은 사람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겠죠. 1초 만에 끊는 사람은 X죠. 예. 15초 다 들은 사람은 O죠. 예. 이건 그야말로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는 거죠. 예. 일종의 성향을 분석해 볼 수 그러네요. 있죠. 예.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아예 그냥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예. 어느 걸 대답한 걸 보고 예.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거고 좀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노가다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국힘에서 네. 그 예선을 치를 때 잘못된 게 있죠. 예. 20일간이나 이 안심번호를 쓰게 해줬잖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 진짜 여론조사를 할 때 2022년 11월 3일과 4일 예. 이때는 진짜 조사를 한 거잖아요. 파이널로. 그렇죠. 예. 4명의 후보를 1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때는 다시 안심번호를 받아서 제대로 썼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안심번호는 락이 걸려 있어서 한 번 쓰면 못 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57만 명 당에서 준 거는 20일간이나 줬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조사도 그걸로 통해서 했잖아요. 예. 물론
먼저 모바일로 했습니다. 모바일은 먼저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거니까 네. 저는 모바일 부분은 조작을 못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물론 검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지겠지만 예. 제가 들어가서 제가 임의로 후보를 선택한 거잖아요. 모바일로 한 그렇죠. 분들은 예. 그게 약 54%가 했습니다. 54%가 모바일로 투표를 한 대략 거죠. 발표된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려진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나머지 46%는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죠. 예. 54% 부분은 예.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뭐냐면 그럼 서버단을 움직이는 직원들 어떤 전문가가 있을 거잖아요. 예. 모든 사람의 말을 맞춰야 되죠. 그러네요. 굉장히 힘들죠. 예. 누구라도 그렇지, 말이 세면, 나갈 수 있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46% 지금 뉴스토마토 취재에서 그동안 보도된 거를 기초로 본다면 지지 성향 분석이 돼 있고 그 로데이터가 만약에 전달이 됐고 그대로 만약에 여론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오염된 로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렇죠. 유리한 조건만.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는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 수도 있겠다. PNR 같은 경우 몰랐을 수 있겠다. 이거 조사한 게 여의도 리서치인가 하는 여의도 회사잖아요. 리서치. 그러면 그런 데는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을 맞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오겠죠. 네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쉬웠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모바일에 익숙하거나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겠죠. 네. 아주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다리는 저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이게 투표 대상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죠. 당원이지만. 네. 그럼 저한테 여론조사 전화 ARS가 안 왔다고 왜 나만 안 왔어 하고 그걸로 문제 제기하거나 소송하거나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사실상. 그러면 뒤에 ARS로 날렸을 때 그게 몇 개가 날아갔는지 어느 사람한테 유리한 게 날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네. 검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저는 수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만 서버를 이제 다 네. 없애거나 서버단에서 삭제를 했거나 한 게 있겠죠. 그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지금 이틀간 네네. 검찰이 창원지검이 했는데요. 네네.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별달리 뭐 가져간 것도 없다더라, 남은 기록이 없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서버나 이런 거를 가져갔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뭘 자료가 확보가 많은 됐을까? 국민들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잘 없죠. 근데 네. 대한민국의 참 씁쓸한 현실인데 예. 뭐 입수수색이라고 아예 입수할 거를 미리 서로 짜고 한다고까지 농담들을 하시던데 예. 분명한 건 이제 이 경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두 군데잖아요. 네. 엄밀히 보면 예. 이제 조직 공천에 있어서는 이제 조직국이고 조직국. 예. 그다음에 기조국 특히 예. 여연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건 이제 기조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예. 뻔히 이게 불거지면 압수수색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다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 네. 아마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없애도 먼지라도 뭐가 남아 있으면 그 단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아하. 그다음에 강혜경 씨 뭐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제출하는 것들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사. 그래서 모든 걸 무시하고 그렇게 깔아뭉개듯이 네.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뭐라도 단초가 있긴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57만 당원 명부를 네. 후보자들한테 홍보용으로 네. 주었다. 그런데 대체로 다른 정당 민주당만 하더라도 뭐 20일씩 안심번호를 쓰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였단 말이에요. 20일간 안심번호를 준 특별한 까닭은 뭐라고 그래서 제가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건 유추죠. 이 예. 건이 불거지고 나서 예. 생각을 해보니 네. 막상 그 당시 홍보 어떤 기획을 해보고 했던 주체로서 예. 다시 이걸 놓고 역으로 추산을 해보니 네. 조작하고자 마음먹으면 너무나 조작하기 쉽게 조작하기 쉬운 기간이다. 좋게 제시를 했다. 기간도 그렇고 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예.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을 당에서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예. 38만에서 예. 한 달 만에 57만이 됐잖아요. 상당히 퀘스천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쪽 38만은 수십 년 쌓인 당원이고 네. 뒤에 57만은 한 달 만에 늘어난 당원이잖아요. 근데 뭐 윤 대통령을 보고 당원갑이 많아졌다라고 네, 당시에는 그렇게 네, 뭐 특정 종교단체 예. 얘기도 있고 있고 했지만 뭐 그랬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치열하게 예. 경합하면서 그때 이제 당에서 어떤 홍보성에 그게 있었냐면 그 늘어난 당원들 세대별 분포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네, 실제로 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대별 분포까지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 당원에 대해서 서울시 종로구 뭐 김땡땡 남녀 뭐 안심번호 있고 책임당원 여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소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57만을 전체를 돌려봤다. 그중에 응답률이 초반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강혜경 씨가 처음에 돌렸을 때는 응답률이 초기엔 낮았을 거고 뒤는 높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낮았을 때부터 성향 분석을 계속 누적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강혜경 씨가 직원이 혼자였던 것 같은데 보도 보면 만약에 누가 알바생이라도 있었으면 계속 성향 조사만 조사할 때마다 누적해서 했을 수도 있죠. 거의 퍼펙트 하겠죠. 왜냐하면 지그재그로 잘 응답을 안 하잖아요. 쭉 한 사람으로 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도 악용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구나. 세대별 분포까지 늘어난 게 어느 세대가 몇 명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까지 일종의 홍보로 우리 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규로 가입했습니다라고 이제 홍보로 쓴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팅하기도 좋았다. 여기서 극단적인 거 하나 가정해 볼까요? 당시에 언론에 발표된 게 1등을 서로 다투고 있었던 윤 후보, 홍 후보 당시 윤 후보 측에 그 지지한다라고 돼 있는 게 대략 120명이 넘는 국회의원 포함한 원외 당협위원장 해서 120명이 넘는 분들이 윤 후보 측을 지지한다라고 꽤나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협위원장들이 당원 명부를 관리를 하죠. 이런 건 수사의 영역이겠지만 저희가 받은 건 안심번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명부 좀 주세요. 물론 불법이죠. 그런데 만약에 했으면 받은 건 안심번호지만 이분들이 실제 실번호 010으로 돼 있는 실번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나쁘게 가정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57만 당원 명부를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각 캠프마다 그냥 홍보용으로 20일을 준 것은 과거에도 원래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선거 때 활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유독 윤석열 후보가 출마했던 고 대선 때만 이게 그 옛날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저는 당에서 생활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전에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었다. 그러면 이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뭐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조작. 뭐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씨가 나는 뭐 후보를 만든다, 뭐 판을 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총선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총선을 할 때 당원 명부를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올해 총선. 예를 들어서요, 올해 총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총선에서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원 명부 안심번호를 사는 게 14,000원 꼴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번호당 선관위에서 통신사한테 이제 사오는 거고 선관위에서 사서 이걸 배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가격도 늘어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실무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 지역구 총선 이런 거 할 때 경선 붙는데 막 2천만 원씩 보통 그 기탁금을 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 후보들이 이거 예선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 했을 때 그 돈은 그 명부를 사오는 돈이 대부분인 거죠. 실제로 안심번호를 사오는 게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게 중하게 다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 일종의 락을 풀어서 20일을 주고 그걸로 그대로 조사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그걸로 20일을 주고 마지막에 진짜 돈을 내서 다시 내서 새 명부를 사서 했다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건 전혀 새로운 명부니까요. 010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 050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주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 보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여론조사는 명태균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 가능성이 기반에 깔리고 어떤 특정 후보를 우세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나 조건 이런 거를 갖춘 상태의 출발이었다. 제가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라고 했다면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전 때 거 지금 녹취록 공개되는 것도 보면 상시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여론 네.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3단계 목표가 있을 때는 있을 텐데요. 첫 네. 번째는 조작이고 예. 두 번째는 조성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를 통해서 후보를 만드는 거, 네. 확정을 하는 거 이런 단계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굉장한 야전을 통한 실생활을 통한 어떤 그 지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쁜 쪽의 지혜죠. 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걸 할 때 언제까지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분은 뭐까지 알고 있는 거냐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알고 있는 거죠. 즉 오세훈, 안철수 각각 당에서 예선을 치를 때 전 네. 서울시장 오세훈이라고 질문이 나가는 것과 그런 무상급식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으로 나갔을 때 맞아요. 그건 생각이 안 나고 예. 국민의힘 후보구나. 예. 이것까지를 계산하고 할 그렇죠. 정도니까 그때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렇게 그렇죠.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의 정무적 감각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건 야전을 통해서 생활 실사례를 통해서 축적된 정무적 감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정무적 감각, 그다음에 실제로 정치에 판을 짜서 누구를 당선시키는 힘, 네. 이것은 상당히 막강했던 저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예. 굉장히 별로 상대적으로 배움이나 학식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는 폄훼하는, 일각에 예. 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적인 건에 있어서의 정무적 감각은 누구보다도 높은 단수에 있다. 그거는 야전, 실생활을 통해 축적된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 대한항공 뜨는데 아시아나는 못 뜹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보세요. 주방장이 배달 나가는 거 예. 보셔서 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지만 이게 예. 실생활에서 야전에서 다져지지 않으면 예. 나올 수 없는 순간적인 답들이죠. 예.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누구를 기획하고 누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놓고 어떻게 요청했다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검찰 수사가 대단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가 소환이 임박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예, 이준석 대표 소환 안 하면 안 되겠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시에 이제 어떤 당 대표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선 캠프의 분위기 같은 거, 예. 그리고 갈등 양상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누구라도 궁금해하고 질문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당시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랑 부딪힌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굳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면 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과의 갈등이다라고 저 스스로는 개념 규정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네. 몇 차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또 이준석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냈어요. 그 초록색 번호판 이런 거 네네. 내서 지금 실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법인 차량 외 초록색 네네네. 번호판 이런 거. 그리고 심쿵 공약이라고 해서 짧은 예. 간단한 생활 속 공약 이런 거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냈고 59초짜리로 해서 아주 재밌게 공약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네. 이런 일도 했는데 그때마다 부딪혔던 건 제가 느끼기에는 윤핵관들하고 부딪힌 걸로 느꼈고 네. 그러면 굳이 어떤 A파 B파로 이렇게 나눈다고 네네네.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결과적으로 알려진 걸로 보면 이제 명태균 씨랑은 상당히 가깝게 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돌파구로 김건희 여사 측과의 그런 접촉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들어요. 윤핵관들과. 네. 실제 명태균 씨의 녹취에 보면 윤핵관들이 반대하는 사람 다 잘려나갔어 그 진해 누구도 네. 아웃됐어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이 아니었겠나. 대통령하고 직접 부딪혔다기보다는 네. 그런 윤핵관들과의 갈등 양상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선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 조작까지 알았다 몰랐다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아마 이게 그 관계를 보면 그 이전부터 굉장히 깊게 나오고 본인의 동영상도 나온 예, 게 있잖아요. 예. 본인이 당대표 나갔을 때 내일 몇 시가 되면 그렇죠. 일종의 미리 알수 있어. 천지가 천지개 개벽하듯이 이제 이런 것들까지 본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개연성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꽃이죠. 예, 모든 국민들이 그
그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실제로 돌려보니까 어느 후보가 앞선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투표할 의향이 없다 하다가 막판에 여론조사 상황 보면서 표심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타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시작부터 조작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 일종의 뭐 그리기, 뻥튀기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훼손한. 맞습니다. 지금 장 기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취재 포인트도 이런 쪽에 맞춰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수많은 버라이어티하게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히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다. 다 지금 수사의 초점은 뭡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귀결이 되고 마치 주적이 강혜경 씨인 것처럼 사기 횡령 무슨 뭐 민사를 형사화해서 수사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발이 변질되어 있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2022년 2월경부터의 녹취는 명태균 씨 녹취는 공개된 게 거의 없죠. 강혜경 씨를 통해서 나오는 간접적인 녹취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 정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 측도 용산도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다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의뢰한 적 자기가 준 적도 없고 뭐 설명한 적 없다 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오세훈 시장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한 분 이런 말을 하신 분은 있습니다. 여비서가 테이블에 올려는 놨다. 김종인 위원장이죠. 어쨌든 공이 이분들이 다 부정을 하죠. 의뢰도 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치자금법으로는 대선 예를 들어 대선 후보로 출마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대선 무효에 대한 소송이 당연히 수반될 수가 있고 지금 모두가 이 지경이 되고 보수가 초토화될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단 한 명도 본인이 대통령이 못 된다 안 된다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직도 그 첫 번째 출발점에 자기가 여차하면 대통령 후보로 못 되는데 이거 불면 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통적으로 마치 짠 것처럼 답변에서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의뢰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건 검찰이 얼마나 수사력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제가 심플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걸 공개하고 나서 공개할 당시에 어땠습니까? 11월 5일 한 명으로 후보가 발표된 날 이후에 명태균 씨랑 연락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용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5월 9일자 녹취가 까졌잖아요.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뭐 한 거 나왔잖아요. 자, 벌써 거짓말이었죠. 틀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명태균 씨는 나만 보려고 작성했다고 했어요. 그럼 멀리 따질 것도 없이 구차만 보자고요. 자기만 보려고 5016샘플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갤럽에서 발표되는 게 보통 1005샘플을 하죠. 1005샘플. 리얼미터가 하는 게 보통 2000샘플 하죠. 자기만 보려고 5000샘플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키득키득 누가 되겠군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강혜경 씨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거에 보면 한 쪽짜리 1차부터 9차까지 비공표 2월 말부터 3월 9일까지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거의 매일 했거든요. 특히 3월 3, 4일에 그게 있었죠. 사전 투표가 있었죠. 5, 6, 7, 8, 9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짜리 보고서 요약 보고서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명태균 씨는 조작 아니라 창작을 할 정도의 실력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보려고 한 쪽짜리 요약 보고서를 왜 만듭니까? 본인은 떡 보면 아는데. 30페이지든 40페이지든 떡 보기만 하면 아는데 왜 한 쪽짜리 요약 보고서를 만듭니까? 한 쪽짜리 요약 보고서라는 거는 누구에겐가 보고 내지 공유하기 위한 거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분이 밝혀진 걸 보면 3월 3일인가에 아크로비스타 옆에 호텔 예약한 거 강혜경 씨 보고 예약하라고 하잖아요. 과연 거기서 그러면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있었겠지만 과연 이 얘기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게 직보. 직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지난 화요일 날 입회했던 그 문 변호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다 입국 탓을 하고 있는데 본질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에게 이것을 의뢰하고
소위 얘기하면 드러나면 본인들에게 선거법상 위험이 그렇죠. 되니까 전부 공짜로 네. 자료를 남기지 않고 네. 증거 없는 가운데 이 조사를 돌려서 네. 내 당선에 도움이 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네. 강혜경 씨 보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했죠. 누구한테 줬는지 말을 하세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대자뷰 되는 게 안 느껴지세요? 제가 누구한테 받았다를 얘기를 안 하죠. 굉장히 저도 전략적인 겁니다. 왜냐? 네. 그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죠. 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강혜경 씨는 누구한테 갔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네, 예. 명태균 씨가 알아서 줬겠죠. 그게 그렇겠죠. 누구든 간에. 네. 그러면 받은 사람 꼬리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면 강혜경 씨가 그분한테 미안해지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당해지는 예, 거죠. 예. 사건이 변질되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못 봤다. 예. 까지 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역공당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황당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못 봤어. 예. 나는 못 봤다. 그럼 누구한테 줬는지 저 사람까지 왔고 저 사람이 자기만 보고 자기만 예. 뭐 활용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김종인 위원장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네. 책상 위에 여비소가 올려놨는데 난 본 적이 없어. 제가 역으로 몰라.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여비서께서는 예. 벌써 왜 3년 겁니다. 전 일인데 예. 어떻게 톡 그것만 기억을 합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요. 여비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예. 얼마나 옹색하게 변명을 하면 김종인 어르신께서도 얼마나 옹색하게 변명하면 그런 변명을 하시냐 이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도 바뀌었죠. 초반에는 명태균 씨를 향해서 미친 X라고 욕하고 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전화는 무슨 전화라니 난 그 사람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 그랬다가 지가 전화하니까 내가 전화를 받은 거지 얘기하고 제가 어제 명태균 씨 부인하고 길게 네. 통화를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분이요 진짜 전화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뭐 알람으로 네. 집에 알람일 정도로 그 집에 했다고 알람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은 황금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지만 고모라고 부를 정도로 그 둘 큰 네, 저기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청소년기 두 딸인데 그 언니들은 네, 네.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게 취재해서 그렇게 이런 얘기해서 내용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막 동으로 서로 산으로 들로 명태균 씨가 수많은 말을 남발하면서 소위 매드맨 스트레러지 광인 전략을 써서 어느 정도 성공했죠. 자기 말의 신뢰를 자기가 떨어뜨렸죠. 일부러. 어떻게 보면 저는 일부러 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게 지금 개개의 사건을 보면 네. 경천 동지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죠. 개개의 사건들로 보면.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무덤덤해졌죠. 네. 뭐가 터져도 그런가 보다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매드맨 스트레러지가 성공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억 속에 남는 건 오빠가 누구야. 고모라고 불렀대 안 불렀대 이런 게 남는 거죠. 맞아요. 황당하게. 그럼 예. 그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본질은 왜 국민들 앞에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짠 건 아니지만 결과는 집단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라 이 얘기잖아요. 예. 본질이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까십으로만 오빠가 누구야 예. 뭐 지금도 아직 그 얘기를 논쟁을 하고 할 있죠.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 귀결되는 걸 지극히 경계한다. 김종인 어르신 역으로 당신이 말한 걸로 하나만 역으로 상식적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여론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관심 없는 정치인이 있다고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데 내가 안 봤다고요? 그럼 안 보셨으면 미리부터 조작됐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네요. 왜 안 봐요? 다 궁금한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잖아요. 윤 대통령 오늘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하대 물어보대. 전화 왔어. 빨리 보고해야 돼. 네. 이런 얘기 하죠. 모든 후보 내지 선거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은 당연히 수치가 궁금하죠. 숫자가 궁금하죠. 뭐 자세한 뭐는 아니더라도 네. 결과 굉장히 궁금하죠. 누가 몇 프로 앞서는가 1%만 앞서도 안심이 되고 1%만 뒤져도 불안하다는 게 선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도 어떤 총괄을 했고 뒤에 예. 2022년 1월 5일까지 대선도 총괄을 하셨어요. 그 위치에서 얼마나 숫자가 궁금하겠어요. 왜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게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 기본적으로 조작 있다든지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반증으로 보면? 살짝 직무유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예, 드네요. 예, 뭐 조사 비대위원장인데 조사 데이터를 안 봤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거를 그냥 무시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그건 제가 농담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공개하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뭐
택도 없다 듣도 보도 못했다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린 여연이 있는데 네. 여연권을 중시한다 뭐 여연권을 받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지상욱 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연것도 그러면 명태균 씨에서 온 게 많이 있는 거네요.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정치 상황이 아수라장이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정말 정치 엘리트라고 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고 그 정치인들은 다 말에 불과해. 다 개, 말, 닭 아니다. 개, 말 뭐 또 세 가지 동물을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시점에서 그래도 벌써 석 달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라는 이 어떤 천둥번개가 석 달을 대한민국을 흔들어 왔는데 이쯤에서는 저희가 다 같이 여야 할 거 없이 근본적인 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선 보수 진영에서는 과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굉장히 집단적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는 몰랐지만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을 지내고 그 트라우마로 계속 비판적인 시각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바라보면서 제가 떠난 직접적인 이유는 선택적인 정의와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꼭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려 전화 주시는 분들은 네가 그때 떠날 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크게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창피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당시 탄핵이 되고도 바닥 그 밑에 지하실까지 떨어져서 정말 와신 상담 또 진짜 손톱으로 쌔바닥을 긁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다져서 일어나야지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반성하는 모습 백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럼 더 거슬러 가면 그 뒤에 대릴사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후보를 들였죠. 이건 테크닉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현상이잖아요. 보수의 가치 철학에 충실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현상으로 오면서 요령으로 대권까지 다시 거머쥐고 왔다. 그러다 보니 요령으로 대부분의 일이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된 거겠죠. 네. 그게 이런 테크닉 여론을 조작하고 창작을 하고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로 저는 반영됐다.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촉발된 거지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다 같이 거짓말에 다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네. 그런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가치 철학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만 남아요. 네. 현상의 정점은 자리입니다. 자리.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좌의 자리. 하나밖에 없죠. 근데 다 아직도 본인들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나오니까 홍모 전 대표님도 지금 시장님도 뭐라고 뭐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쓰죠. 왜 씁니까? 쓸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시점에서 참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쓰는 이유가 있죠. 본인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 있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오세훈 시장 최근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시의원을 선생님께 하나 드리겠다. 원하는 사람 누구 하나 뭐 해라. 그러니까 무슨 좀 기가 막힌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데 천병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은희 의원, 오세훈 시장 전면 부인하고 있긴 한데 뭐 그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올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잘 알고 있죠. 우 시장님 같은 경우는 같이 뭐 알고 조은 의원님도 뭐 대선 때도 정책 공약 부분에서 또 사이드의 서포트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죠. 자, 그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본인은 부인하지만 실제 그 김한정 회장이라는 실명이 등장을 했고요. 이분이 실제 강혜경 씨한테 돈 지급한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의 관련된 분들이 서울시 외곽 조직에 뭐 대거 이사로 취업한 사실까지도 드러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세훈 시장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들도 좀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큰 틀의 것들은 뭐 당연히 질문이 있겠죠. 검찰에서는 주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어떤 걸 물어보던가요? 뭐 저한테는 그 부분을 뭐 자세히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네, 전반적인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있었던 여론조작과 비슷한 방식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은 지금 아닐까요?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 아마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전면적으로 이 뒤에까지를 조작이라고 지금 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성공하게 돼서 더 확신을 가게 된 계기가 됐겠죠. 그 지금 출발선에서 네, 네, 보면 네, 2021년도 예. 건들이 예. 그때 이제 당대표께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예. 오세훈 보궐시장. 예, 단일화에 대한 예, 부분이 예.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죠. 예. 명태균 씨를 보면. 그런데 제가 뭐 멀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오픈이 돼서 그 등기부에 있는 명단들을 네. 이렇게 봤어요. 저도 등기부를 예, 해서 예. 보니까 친소 관계를 떠나서 제가 아주 익숙한 분이고 제가 아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라고 과연 이걸 부인을 하는 거냐. 두 번째는 거기에 김한정 씨의 녹취록 발표된 거에 보면 공개된 거에 보면 네. XX 뭐 의리도 없고 뭐 한 놈들 뭐 이런 네. 식의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예. 그럼 요번에 표출되는 것만 봐도 예.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한 후원자 아니에요? 그렇죠.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후원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굉장한 후원자를 뭘로 만든 겁니까? 자기 네. 혼자 짝사랑하거나 짝사랑에 도가 지나쳐서 스토커를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 아마 엊그제 그 발표 기자회견 한 걸 보셨으면 훨씬 더 열받았을 거요. 스토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사고 쳤다라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김한정 회장이 양심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충분히 듭니다. 그러고도 남을 네. 정도의 이미 이분도 네. 이들이 의리 없다 뭐 없다라는 네. 얘기를 멘트를 한 게 있잖아요. 공개된 예, 게. 예, 그런 예.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진짜 스토커밖에 더 되냐고요. 예. 비유하자면.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혜경 씨한테. 사실 이 사건이 9월 5일 날 첫 보도가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나왔고 그에 이어서 9월 10일경에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를 때인데 강 실장이 덮고 가.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죽일 수는 없잖아. 명태균이 20억 줘서 끝내. 뭐 이런 네. 식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어찌 보자면 약간 무슨 영화 같아요. 네. 조폭들이 네, 사고치고 뒤에서 수습하는 방식처럼 조직은 살려야 되니까 뭐 몇 억 줘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입을 막아 뭐 이런 식의 행태를 국민의힘이 해온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민간 기업에서 CEO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돈에 관한 한 이기적 네. 동기가 강하겠죠. 훨씬 더 아마 정치하는 분들보다 좀 더 강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 헛돈을 절대로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오너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팍팍 밥 사고 술 사는 것 같아도 네. 자기 개인의 그걸로 이렇게 좁혀보면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조그맣게 해서 자수성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일부 좀 더 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김한정 씨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과연 공개된 3,300 뭐 그보다 더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이유 없이 이 돈을 쓸까요? 그다음에 돈 단위가 10장, 20장, 10개, 20개 나오죠. 보통 기업에서는 개로 얘기를 합니다. 억 단위를 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10개, 20개를 써서 어느 정도 그게 뭐 나중에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 녹취돼서 프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농담 같지는 않아요. 대략. 흐름이 있으니까요. 이분이 도대체 뭐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10개, 20개를 얘기를 할까? 도대체 뭐가 대단히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막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미스테리도 있어요. 명태균한테 10개, 20개 줘서 입을 막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강혜경 씨는 뭐예요? 강국장만 뭐 강소장 뭐 강국장만 입을 다물면 뭐 덮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분한테 10개 20개를 덮을 정도면 네. 강국장께는 어떻게 해서 덮는 거예요? 뭘로? 그 얘기는 안 하시대. 그 공개된 거에 보면. 근데 사실상 회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거고 그 강혜경 씨하고도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다 잘 네. 알고 지내는 그런 친밀한 그래서 사이인 것 결론적으로는 분명한 건 오 예.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든. 주장을 하시든 간에 이분이 그런 예. 이기적 동기 속에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인데 예. 과연 이유 없이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가 좋아서 그게 도가 지나쳐서 뭐 그 팬덤들 하는 저 속어 있잖아요. 조공을 바친다. 네. 그런 개념으로
과연 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교수님 시간이 이제 7분밖에 안 남아서 네. 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캠프에서 내밀한 작업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해놓은 당원 성향 분석 요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 만약에 그걸 활용한다면 어떻게 그렇겠죠. 활용을 근데 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캠페인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께 활용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떤 페이퍼가 하나 있어요. 전략 보고서가. 네. 그리고 어떤 거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해서 뭘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유 없이 말로만 주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D-30일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엄밀히 보면. 저는 그 전략이나 네. 기획이나 그런 담당도 아니고 제가 만들 수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어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 건지가 써 있지가 않아요. 많은 기자분들은 명태균 씨 걸 얼마나 활용했냐 이렇게 묻는데 네. 선거 기간을 캠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는데 어느 회사 거 어느 기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조작된지를 모르니까 일단 결과를 놓고 회의를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네, 전략 전술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디가 몇 퍼센트 빠졌다, 어느 세대가 빠졌다, 누가 이긴다, 진다, 요 정도의 관심이죠, 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파트에서는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자세히 성향 분석해 줬다고 하면 그걸 전략 전술을 설정하는 쪽에서는 썼는지 모르죠. 그런데 저희 전체 회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어쨌든 보고서 가운데 뭔가 활용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뭐 됐을 가능성 없을 가능성 뭐 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전 또 D-30 이런 걸 보시면 아주 자세히 돼 있고요. 그거의 마지막 쪽에는 뭐가 있냐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전략 전술이 여론조사를 기초로 써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누가 한 건지 몰라요. 제가 미래한국에서 한 건지도 모르죠.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거는 이제 뭐 그건 강혜경 씨나 누가 이제 봐야지 알 일인데 분명히 그런 데이터가 작성이 돼서 전략 전술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어떤 걸 활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영 건지 뭔지 그 안 써 있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굳이 활용했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4분 남아서 비밀 사무실 이것도 지금 공짜 아닙니까? 비밀 사무실을 공짜로 했다는 건 이미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신고도 안 돼 있고 돈 지불한 것도 없고. 그러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배된 거는 뭐 거의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권영세 그 당시 총괄 선대 본부장이시죠. 가장 헤드시죠. 그날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거를 오픈했잖아요. 주소를 신주소, 구주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픈하니까 그걸 해명하시면서 어느 방송에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소방관 평택이가 소방관 격려하고 올라오는 길에 밤 10시가 넘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여기 가서 음식 시켜 먹자 같이 불러서라고 하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또 코로나 집합 금지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가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누차 얘기한 거 있죠. 자동 녹음 쓴다는 거 밝혀져 있고 구글에 저장된다.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아마 언젠가는 오픈이 되겠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목소리 이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죠. 뭐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두 가지 큰 함정이 있어요. 여기 가서 불러서 음식 시켜 먹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그다음에 너무 늦었고 집합금지도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시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평상시 장 기자님 남의 사무실에 가서 밤 10시 넘은 시간에 딴 사람 불러서 외부 음식 시켜 먹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불가합니다. 자, 어느 정도나 평소에 편하게 내 걸로 썼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 해명이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가 이제 손바닥이 펑크가 나든 어디가 손바닥이 너무 작든 뭐 이렇게 되는 꼴이죠. 결국은 그럼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화랑 사무실이 없었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못할까요? 있었으니까 못하는 있었으니까 못했다. 또 한 가지 있죠. 누군가가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사진이라도 디밀면 물론 내부 사진이 공개가 일부 됐습니다만 같이 회의하던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올 수 있겠죠. 나옵니다. 뭐 검찰에 제공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무도 심지어 장해찬 씨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사무실이 없었다. 그런 일을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가보지 않았다. 모두가 권영세 본부장님도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화랑 말고 예화랑에서는 주로 뭐 TV 토론 이런 거를 했다는 것이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네. 한 거고 그밖에 다른 사무실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양재동 팀이다 했는데 저는 뭐 그쪽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모 건설사 이제 사무실이라고 하고 들었는데 거기는 그냥 외부적으로 당시에도 이제 소문으로 돌던 거는 알려진 유명한 법사 그런 분들이 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대선 당시에 서초동 캠프, 양재동 캠프 두 캠프가 유명한 걸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원으로 돌아다닙니다. 네, 저도 뭐 전원으로 많이 들었죠. 법률가들 주로 지금 의원이 되신 누구 포함해서 주로 서초동에 있었다, 서초동 팀에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죠. 그러면 윤석열 캠프 자체가 말이죠. 정상적인 어떤 그 골간 체계, 선거 캠프의 골간 체계보다는 사무실도 별도로 비밀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도 공식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로 이게 정상적인 캠프 운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진짜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공개했던 것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날 그 핵심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오마이뉴스에서 아침 6시쯤에 그게 보도가 돼서 오픈이 된 거예요. 단체 대화방이 한 120개 있었다는 거잖아요. N-1부터 해서 N-120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N-20방에는 윤석열 후보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그거에 보면 생성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오더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생성하는 팀에서 만들어 올리면 또 이 배포 유통하는 팀이 또 따로 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 어느 방에서 어디서 했을까? 전국 각자 떨어져서 자기가 좋아서 그냥 자기 혼자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뭔가 불법적 요소가 많이 있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날 공개한 자료에 보시면 회의 자료에 제가 회의 마치면 저희한테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타이핑해서 또 내부 공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정책에도. 거기 보시면 대체 대화방 각별히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빨간 글씨로도 있고. 대체 대화방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들켰으니까 새로 만드니까 대체자가 들어갔죠. 안 그러면 대체자가 제가 임의로 지어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거, 굉장히 어떤 헌법적 가치 질서를 굉장히 위배하는 그런 대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불법 캠프였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경선 과정부터 뒤에까지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통상의 범주에 있는 정당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검찰에서 조사다 나오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서 정말 다들 조심조심하면서 선거를 합니다. 불법 선거사무소 이런 걸로 실제로 그 당선 무효되고 한 사례들이 막 있잖아요. 않습니까? 그 유독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죠. 당신들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덤덤 무감각하고 무시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에피소드로 자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오빠가 누구야 이런 것만 남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혹하죠. 근데 자꾸 이게 이제 산으로 들러 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모습이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 그게 곧 지금 집권 이후에도 어떤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법치죠, 그죠? 기본적으로 법치에다가 어떤 전체적인 인식을 보면 신자유주의 같은 인식들이잖아요.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또 뭡니까? 어떤 수정자본주의처럼 정부가 특정 부분만 개입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모든 부문에 모두 개입하듯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개입한. 그러면 그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뭐 어떤 연설에서 29번이 들어갔느니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틀렸네요. 신자유주의의 기본 핵심도 틀려 있는 거잖아요. 스몰 가버먼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그래서 청와대 수석도 7개로 줄였잖아요. 7개로 줄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지금은 더 늘었지만 7개로 줄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수석에는요. 사회, 복지, 교육, 문화, 예술 다 들어갔어요. 그럼 만능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캠프에서 일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과거 경력으로 교수님 경력에 남게 되지 않을까. 제가 결과적으로 물론 저는 이제 뭐 제가 탄핵의 트라우마를 안고 그걸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수위 시작하면서 떠났지만 정말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또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람 얘기를 지극히 꺼려 하는 거고 특정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했던 측면들인데 제가 우려하고 무너지겠구나 잘못되겠구나 박근혜 정부 때 속절없이 하다 콘크리트 뭐 20%니 뭐니 하다 그게 5% 떨어지는 걸 다 네. 한복판에서 봤잖아요. 위험하겠구나 했는데 지금의 행태는 사실은 비등점이 높아졌을 뿐이지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 탄핵할 때 100도였다면 지금 한 200도로 높아진 거죠. 내성도 생긴 것도 네. 있고 트라우마도 온 국민한테 있는 거죠.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원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는 것뿐이지 지금 떨어질 때는 정말 제가 비유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부 동정 여론도 꽤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 정도로 갈 거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과연 지금 이 정권이 잘못됐을 때는 과연 그들은 동정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 굉장히 저는 서글프고 참담한 마음으로 더 이상 거짓하지 말아라 라는 그 외침 하나밖에 아니에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냐면 제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저만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누구나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고 과대포장할 수 있고 합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거짓말. 예를 들면 당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증인 선서하고 할 때 국회에서 이런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 국회 이게 지금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국정감사인가 깜짝 놀랐어요.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뭐 위변조 얘기가 나왔죠. 그 뭐 김영선 주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뭐 비서실장 줄줄이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을 도대체 뭘로 알길래 정말 그 조지올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바람소리가 들어가서 위변조 그러면 좋아요. 일부 잘 안 들리는 부분에 위변조는 있다 치고 내용이 그럼 위변조 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적나라한 시각이다. 그들이. 그러니까요. 참 그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도 교수님께서 아마 많이 몇 가지 지금 뭐 말씀을 하드디스크.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네. 그 외장 하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창원지검에 들어갈 때 이제 두 번의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올 때는 제가 입을 닫았는데 네.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하도 이제 뭐 이상한 소리라고 저를 공격하고 오염하니까 네. 그 제가 증인 선서하고 했을 때 그날 회의가 있었다고요? 예, 있었습니다. 내가 일정해서 다 아는데 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때 예. 회의 있었다. 입증 가능합니다. 예. 했죠. 예. 10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기 메모가 있습니다. 네. 뭐 못 뺏어가겠죠. 저도 다 찍어놓고 어디가 해놨으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게 제 수기 메모는 대부분 이면지에 써져 있어요. 당시에 출력했던 정책 막 이런 거 뽑았던 이면지에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와서 어디서 구해서 그 이면지에다가 그걸 이제 와서 메모를 수백 개를 하겠어요. 그리고 야, 이 수백 개 이면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버렸는 줄 알았어요. 이사하고 이러면서 버렸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집 창고에 잘 마침 있어서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저도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일단은 사진은 다 찍어서 파일화해서 보관을 했는데 그리고 그 수기가 10시에 있었고 제가 다운받은 게 2시 31분 찍혀 있죠. 그건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3시 26분에 긴급회의라는 제목으로 연통이 돌려집니다. 연통. 그러면 제가 이걸 기억에 의존해서 이 시각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뭔가 자료가 있겠죠. 다 폭파됐죠 지금. 단톡방 뭐 텔레그램방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남아 있을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요. 마지막에 왜 긴급회의가 소집됐을까? 선거 당일입니다. 3월 9일 3시 26분에 왜 긴급회의가 소집되냐고요. 그때는 핵심적인 것은 투표.
투표 네. 동료 때문이었고. 그럼 왜 투표 동료가 필요합니까?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강혜경 씨 한쪽짜리 페이퍼를 보시면 적나라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명태균 씨 이 페이퍼를 보시면요. 대부분 결과를 딱 보잖아요. 결과에 보시면 9.1% 이긴다고 돼 있고 봉황문의의 당선 확실이라고까지 문의를 다뤄놨어요. 아마 기분적으로라고 다뤄놨겠죠. 그것만 봤을 때는 9.1%면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거잖아요. 당시 이준석 대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굉장히 큰 표차로 이길 거다. 아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보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그랬다가 0.73% 표차로 줄어들어서 당시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게 그 봉황문이 있는 그 페이지 그쪽을 보면 9.1%예요 진짜.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사전투표 참여자 샘플이 2,800 샘플이고요. 총 5,016 샘플 중에서 아직 투표 안 한 사람이 2,000 샘플이에요. 대략 2,800대 2,000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5.7인가를 져요. 그러면 이걸 가중을 해서 한번 합산을 해보세요. 대략 암산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앞에 봉황문이 당선 확실히 써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상이 그러다가 걸리네.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이 좀 이상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더 와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했을 것이고 이상하다 하다가 긴급회의 그럼 누가 소집했을까요? 후보가 있겠죠. 후보가 한다는 거를 제가 전체 선거 기간 통틀어서 후보가 소집했다는 긴급회의를 딱 한 번 들은 거예요. 물론 후보가 참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보가 걸어서 이제 전략 단위가 소집을 했겠죠.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그 사실 불법으로 점철된 지난 윤석열 캠프 상황에 대해서 보수에서 누군가는 이제는 깃발을 좀 들어서 이런 정치 청산하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신호가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장 기자님 그 말씀입니다. 제가 2017년에 마이크를 잡고 그나물의 그 밥 정말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고 다 물러나시라 다 당 최고 지도부가 있는 앞에서 하고 미친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이 지경이 됐는데요. 참 재밌죠. 피해본 후보들도 많잖아요. 상대방들. 그렇죠.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대로라면 피해자잖아요. 주로 피해자잖아요. 그분이 덮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서울시장 예선도 마찬가지고 경남 창원에 또 피해본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당장 이혜훈 후보만 하더라도 조은희 구청장 네네. 피해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청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옛날 정풍운동도 있고 뭐 무슨 남원정도 있고 있었잖아요. 이 지경이면 그 누구라도 한번 우리 정말 부끄럽게 자괴감에 자숙하고 정말 석고대죄하고 하자. 천막당사가 왜 시작됐습니까? 이분들이 할 때. 처음에 300만 원인가 시작해 차떼기 뭐 이런 저기까지 나오면서 천막당사 간 거죠. 그러면 차떼기 100억보다 100억짜리 두 다발 두 트럭보다 지금 이게 중합니까? 안 중합니까? 더 중하죠. 그건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르는 입장으로 보면 그걸 캠페인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겠죠. 수단이죠 그냥. 이거는 뭐예요? 민주주의 핵심 헌법적 가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말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게 진짜까지면 내가 대통령 되지 못해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 철학이 없어지고 현상만 남은 그 보수의 민낯이다. 지금이라도 명태균 씨께 제가 역설적으로 농담드리겠습니다. 고마워해라. 보수를 완벽히 재건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당신들이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지하 밑바닥으로 가서 와신 상담하셔라. 공범의식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편 그럴 수도 있겠죠. 공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 특검 뭐 얘기들 나올 때 저는 쉽게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기대를 갖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나 그거에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아직도 대권을 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왜냐하면 특검을 가면 100% 탄핵 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뭐 그들이 흔히 말하는 유승민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유승민 대표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 지경이 왔겠습니까? 또 정면에서 그분처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라도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나 하는 참담함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무려 13분이나 더 모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고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